성장률은 높이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높이고 이 와중에 어떻게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금융시장의 큰 분수령은 금리가 됐건 환율이 됐건 주식이 됐건 큰 분수령은 저때 뭐가 있었지 해서 다시 따져보면 다 연준이에요. 그러니 시장이 기다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과연 희소식일까 하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파월이 언급한 리스크 한번 보실까요?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지금 마침 저희가 추석 명절 네. 바로 하루 전날 이렇게 지금 녹화를 하는데 오늘은 다행히 이 증시가 그래도 약하긴 하지만 상승으로 마감돼서 네. 다행인데요. 참 여러 날 계속 크게 밀렸기 때문에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다들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추석도 불안하고요. 추석도 그렇죠. 거래일 기준으로 4일 갔다가 우리가 뭐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추석 시장 어떻게 봐야 이후의 시장 네. 어떻게 봐야 될지 현재 어떤 지표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시죠. 그래요. 진짜 9월 이제 27일 9월 마지막 거래일에 오후 들어서 이렇게 아시아장 전체적으로 반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일감으로는 많이 빠졌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중국 경제 지표 데이터를 뭐 잘 소화해냈다 뭐 이렇게 CNBC는 소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마지막 이틀 하고 그 다음에 10월 2일, 3일 또 이렇게 뉴욕 시작하면서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한번 첫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표님? 지금 프롤로그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제가 이런 리포트가 있었는 줄도 몰랐는데 우리 DB금융의 문홍철 팀장한테 틴트를 얻었는데요. 진짜 이 라보뱅크 유럽은행이죠. 들어가 보니까 이 마이클 에브리라는 친구가 이 전략가인데 똑똑하게 생겼죠. 아시아 쪽에도 좀 있고 태국말도 할 줄 안답니다. 그런데 이런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이 표현 보세요. Longer for longer. 사실 이거 영어의 어법에 안 맞는 그렇죠. 단어죠. 잘못됐다, wrong. 그건데 거기다가 비교급을 갖다 붙여서 억지스럽게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요게 9월 21일자 리포트입니다. 네. 9월 21일자 리포트인데 처음 시작이 이렇더라고요. 우리는 lower for longer 있었답니다. 저금리를 갖다가 한참 오래 있었잖아요. 제로금리 한참 할 때 그 당시 뭐 버냉키나 할 것 없이 옐런이나 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낮은 레벨에서 오래 간다. 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융위기 이후로 그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팬데믹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 얘기 얼마나 들었습니까? higher for longer.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이렇게 쓰네요. 근데 우리 앞으로는 longer for longer. 뭔가 좀 잘못된 게 좀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거는 글로벌 머니터 한근모 대표의 저서죠. 샤워실의 바보들. 원래 이 말을 한 사람은 밀턴 프리드만 교수입니다. 네. 밀턴 프리드만 교수인데 프리드만 교수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 있는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 표현도 우리 잘 알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거예요. 그냥 임 대표님처럼 그냥 밥 한 먹자 하시는 분은 잘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점심 한 먹자 하면은 밥 먹을 땐 밥 먹는 것만. 그러니까 밥 한 번 먹고 나면은 꼭 뭐가 갈 때쯤 되면 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세상사인데 저는 요거 반드시 이 마이클 에브리라는 이 전략가는 연준을 비롯한 ECB 등등을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저는 이게 꼭 통화정책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잘못된 부분이 정치적으로, 국제 정세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뭔가 꼬여있고 잘못된 게 더 나빠진 것이 한동안 더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죠. 우선 요번에는 ECB가 더 빨랐지 않습니까? 네. ECB 기준금리 4.5%, 여기 4.5%. 자, 99년에 유로존 출범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4.75가 맥시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놀라운 건 이거 10번을 갖다가 그냥 계속 왔습니다. 계속 왔고 이때 75pc 쿵쿵 왔고 하는데
여기 45bp인데 지금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지금 심플하게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유로존은 5.2%입니다. 물가. 네. 소비자 물가가 아직도 1년 전 대비 5.2%나 높아지는 10% 넘었던 이 시절이 있었는데 아직도 4.5예요. 낮죠? 그렇죠. 물가 대비.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한번 보십시오. 요 부분 보시면은 이 무렵요. 이 구간을 이렇게 보시면은 인플레 해봐야 한 2% 안팎일 때, 2% 안팎일 때 기준금리 보면 2.5, 3, 3.5 이랬습니다. 그러니 유로존 출범 이후 금융위기 이전까지 2008년 금융위기 요 무렵 금융위기 해서 막 금리 막 뜨뜻뜨더니 이때까지는 인플레이션보다도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했다가 금융위기 이후로는 아예 이 물가보다도 인플레보다도 한참 낮은 금리를 유지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 구간 이렇게 인플레가 팬데믹 이후에 막 치솟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해 않았습니까? 아마 저 라보뱅크의 전략가는 여기서부터 wrong, 잘못됐다는 뜻의 wrong이에요. 그랬던 것이 더 지금 이제 나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게 다시 튀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최악이고 이걸 갖다가 면했으면 하는 것이고. 자, 영국도 한번 보시죠. 영국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5.25입니다. 여기가 5.25까지 온 거예요. 그 0.25에서부터 해갖고 5.25까지 왔는데 계속 14번 회의 때마다 14번 금리 올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에 금리 동결을 4번에 했는데 지금 CPI는 보시면은 3월 달만 하더라도 금년 3월만 10%였습니다. 이게 8.7, 7.9, 6.8 하다가 지금 8월 수치까지 나와 있는데 6.7이거든요. 네. 이거보다 낮죠. 아, 그러네요. 그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아예 가디언즈 보시면은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니까 어떤 이미 피크에 도달했다는 그런 희망을 갖다가 키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올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캐나다. 자, 이쪽은 이제 지금까지 유로존하고 영국까지 유럽이었고 캐나다는 보시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4%입니다. 4%인데 지금 기준금리는 5%예요. 지금 우리 아시잖아요. 미국 5.5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 기준으로 5.5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3%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하고 유럽하고 미국 쪽하고 북미권하고 유럽 쪽하고 다른 거는 이 미국, 캐나다 이쪽은 보면 인플레이션보다도 훨씬 높은 금리의 기준금리를 갖다가 적용하고 있고 유럽 쪽은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미국, 캐나다 쪽에서는 금리 다 올린 거 아니야 싶은데 오히려 유럽 쪽에서 벌써 다 올린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뭐 10분도 안 됐습니다만 시작해서 오늘 뭐 2차 전지 얘기도 없고요. 종목 얘기도 없으니까 그냥 그거 재미없으신 분들 그냥 나가주시고 그냥 이렇게 결론이 뭐니 뭐 또 아니, 오늘도 별로 뭐 이런 소리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재미없으면 나가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재미없으면 그냥 저 보는 재미로. 아, 임 대표님 보는 재미로. 네, 좀 단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아,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욕 먹는 것도.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거 지난 2주 전에 그때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네. 예, 라가르드 총재 어쨌거나 대충 다음 것이 얘기했습니다. 다음 것이 얘기했는데 CNBC 기사 이것도 최근 기사죠. 9월 25일 날 중앙은행들이 말이죠. 이 유럽 전체적으로 중앙은행들이 포즈를 합니다.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 아주 매머드급의 금리 인상 이후에 그러나 지금 트리플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는데요. 그게 이제 트리플 딜레마를 이렇게 설명하네요. 어떻게 이 둔화되고 있는 이 경제하고 여전히 높은 이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전례가 없는 이 금리 인상 사실 이거 보세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진짜 빠르게 올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러면 세상 부러졌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부러지고 있는 게 이 딜레이드 임팩트라는 얘기죠. 뭔가 시차를 두고 있을 것 같은데 요걸 갖다가 이 사람들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영남은행 총재죠. 앤드류 베일리. 여기 보니까
영상이 3개나 올라왔더라고요. 이 스위스 내셔널 뱅크, 스위스 중앙은행의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자막이 나오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코노미스트인데 아주 거대한 어떤 아주 큰 걱정이 있답니다. 유로존의 디맨드 아웃룩, 유로존 지역의 수요가 별로 살아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이쪽은 스웨덴 릭스뱅크, 여기도 중앙은행계에서는 가장 또 이렇게 전통 있는 그거죠. 여기는 worried about 했는데 뭘 걱정하나 했더니만 서비스 섹터에서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네. 포즈는 했지만 이제 미국 가볼게요. 미국 가보니까 미국은 지금 3.7% 아닙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와중에 지금 뭐죠? 5.5예요. 이걸 또 5.75까지도 갈 수 있다는 가겠다 하는 것이고, 여기서 한번 잠깐 한번 보시죠. 요 구간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2%, 3%, 4% 이러고 있을 때,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가고 있을 때, 네. 뭐 심지어 7%, 8% 가고 있을 때, 이때 금리 보세요. 이때 제로금리죠. 0에서 0.25 상당 기준으로 그렇죠. 제로금리죠. 이 구간이 뭐였습니까? 완전히 연도를 보시면 금융위 이후 2009년부터 한 2015년, 16년까지, 그리고 2020년 여름부터 해서 2021년 말까지 이 구간이 완전히 자산시장이 버블이죠. 그렇죠. 꼭 주식만 오른 것도 아니고 그때 코인 갖고 난리쳤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집값은 또 얼마나 뛰었고 요게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 낮은 금리 때문에 거기다 돈들은 또 얼마나 풀어졌겠습니까? 살살 표 안 나게 거의 스텔스 그렇죠. 방식으로 재정 정책을 막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얼추 보면은 직관적으로는 그래요. 요 높이 현재의 인플레이션 높이하고 4%. 요 아래쪽에 기준금리하고 대충 막 이 정도면 균형을 이루는 것 같죠. 한 1%, 1몇 프로 차이니까. 예. 일단 뭐 높이가 단순무식하게 지금 그냥 주먹국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 좀 게을렀고 이 구간에 여기저기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거품을 갖다가 버블기를 만들어놔서 그렇지 그 버블이 제대로 해소됐는지는 모르겠고 그 버블이 아직도 한번 터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죠. 네. 그런 가운데에 여기서 설마 더 올려 하는 것이고 더 올릴까 말까는 뭐에 달려있다? 얘가 더 가면은 고민스럽겠죠. 그렇죠. 아마 얘가 이렇게 인플레가 더 위로 치솟는다 하더라도 이걸 더 올리기는 버거울 겁니다. 그런 느낌. 그다음에 요거 이제 FMC 다 얼마나 많이 다루셨겠습니까? 8.15에서도. 그렇죠. 요거 간단하게 보시면은 요거 6월이고 9월에 요 SEP죠. 1%인데 2.1% 2023년에 실질 GDP가 1에서 2.1입니다. 뭐 이렇게 경제가 좋아요? 그러니까 거의 더블 이상 성장한다는 얘기죠. 예, 3개월 사이에 지금 3개월 사이에 전망치 보세요. 그리고 지금 6월만 하더라도 금년에 4.1% 실업률 예상했는데 3.8%로 확 낮춥니다. 거기다가 PC 인플레이션은 3.2인데 3.3? 물론 코어는 살짝 낮추긴 했습니다. 네. 뭐죠? 성장률은 높이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높이고 이 와중에 어떻게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그러니 월가에서 야 연내 금리 인하까지 그 얘기 우리 얼마나 또 했습니까? 여의도에서도 많이 했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아닌가 봐 이래 된 거죠. 아닌가 봐 이래 된 거고. 그게 이제 미국서부터 시작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 거죠. 그 준 의심을 거죠. 하기 시작한 게. 한기 시작한 게 맞아요. 이 부분은 점도표를 얘기하고 있는데 점도표 요거 아닙니까? 6월 점도표. 6월 점도표가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이제 박스 처리도 했습니다만요. 검은색은 소위 말해서 딱 중간값입니다. 중간값인데 6월 달에 뭐예요? 5.5에서 5.75까지 연내 금년에 올리고 나서 내년에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25bp씩 따지면 4번 내리는 100bp 내리겠다라고 찍어놨었던 걸 요번에 중간값이 어떻게 2칸 더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2점 왔잖아요. 그죠? 한 칸 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연준위원들마다 전부 다 이렇게 약간 매파 쪽으로 간 다 거예요. 이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좀 더 우리는 이번에 뒤쪽으로 좀 갈줄 줄 비둘기가 될 줄 알았는데. 비둘기가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거의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2024년에 50bp 금리 인상이나 다름없는 메시지죠.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제임스 블라드 말고 이거 누구지 이거? 했더만 약간 이렇게 그게 나왔습니다. 미셸 바우만 이사가 그거 additional interest hike에다가 s를 붙이더라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 추가 금리 인상 하이크가 아니고 추가 금리 인상 복수로 뭐 여러 번 할 수 있다. 그 한번 의미를. 하다못해 두 번만 해도 복수니까. 그래서 대충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그 연준 의원 중에 한 분이 그런 비슷한 그 확률이 40% 정도 된다 해가지고 또 사실 미국 시장 빠진 원인이 아니냐 네. 이랬던 이야기가 있었죠 아침에. 있었죠. 그리고 요것도 살짝 나왔고요. 중립금리. 중립금리, 요 장기금리, 롱그런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중간값은 여전히 2.5인데 전 분포 보세요. 전 분포가 달라졌죠. 하나 정도가 더 올라가고 그래서 평균값이 살짝 올라갑니다. 평균이 살짝 올라갔죠. 자 이렇게 돼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FOMC 충격이 컸던 것이죠. 네. 그러니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길게 보면은 그리고 돌아서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은 금융시장의 큰 분수령은 금리가 됐건 환율이 됐건 주식이 됐건 큰 분수령은 저때 뭐가 있었지 해서 다시 따져보면 다 연준이에요.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연준의 따라. 스탠스가 어떻게 그러니까 되느냐. 결국은 연준을 거스르면 안 된다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왜 이렇게 그냥 선장이 키를 조금만 틀면은 큰 배가 돌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드라이버 헤드가 살짝만 그거 해도 슬라이스가 나든지 훅이 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 놓으니까 매파적인 점도표 상향,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암시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 반면에 또 전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점도표 결과 맹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말 맞죠? 이 말 맞는 게 딱 이거 하나 보시죠. 2022년 9월 21일이니까 딱 1년 전 9월 FOMC입니다. 그때 점도표 찍어놓은 거 보시면 2023년에 중간값이 4.5에서 4.75예요. 네. 지금보다 한 1%포인트 낮죠. 그리고 2023년에 3.75, 2025년 3.25. 즉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5.75 갈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1월이 됐건 12월이 됐건 한 번 더 25표 하면 4.75가 아니고 5.75가 될까봐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뭐 타롤로 전 이사 말이 맞죠. 점도표 결과 맹신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질질 끌려왔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 못 믿겠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고 또 점점점을 찍었던 거는 늘 질질질 끌려오던 연준이 꼭 결정적인 순간에 또 시장 멱살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이 그 타임인지 아닌지는 또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준 혹은 미국 그 금융 쪽의 어떤 시스템 같기도 하고 연준이 저렇게 하면은 뭐 다이먼, JP 모건 CEO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이 무서운 얘기를 계속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또 그러니까 시장을 급속도로 냉각시키는 네. 역할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도 그 효과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점도표 점만 하나 저렇게 찍어놓고도 점만 하나 이렇게 위치를 갖다 슬그머니 바꿔놓고 시장이 그냥 쫄아버린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또 이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이걸 딱 보다가 이 부분을 캡처했는데 저도 가끔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만 이 파월 의장이 머리를 한번 걸쩍거리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요 얘기할 때입니다. 연준은 말이죠. 물가 안정. 연착륙이 아니라 물가 안정을 위해 고민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 들어보면은 인플레 때려잡기 위해서는 연착륙 안 해도 돼. 잘못하면 경착륙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물가는 잡아야 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기대를 해서 그렇지 과거 연준의 역사를 보면은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폴 볼커 네. 정말 엄청나게 중소기업이 막 미국의 기업들이 다 쓰러져서 막 정치인들부터 국민들도 막 위협을 살해 협박하고 벌컥 쏴주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품에 권총 들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과감하게.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이전에 아서번즈 연준의장.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은 내리고 해가지고 시그널을 잘못 줘서 오히려 크게 충격을 크게 받았다는 이 역사. 병을 키웠죠.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연준은 무조건 완전히 잡힐 때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사실 정론이긴 하죠. 정론이고 아주 음모론적이고 아주 사파스러운 시각은 아, 사파 싫어. 사파 하면 또 트럼프 나와. 저 사람들이 뭐 연준 의장이고 뭐고 해서 무대에는 저 사람들이 나서지만 실제 저 움직이는 거는 왜 저렇게 할까? 아까 보셨다시피 유럽과 영국 이쪽과 달리 여기는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율보다도 높은 기준금리를 네. 하고 있잖아요. 또 그 기준금리에 못 미치는 10년 국채 수익률 이것도 웃기는 거고 우리가 기준금리만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어쨌거나 연준이라는 저 사파스런 음모론적인 시각에 따르면 저들을 조정해가면서 막 세상 갖다가 주물럭거리는 세력들은 뭘 원할까 그런 어떤 의심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이거 보시죠. 만약에 물가 안정을 갖다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말이에요. 이 아래쪽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다시 또 컴백한대요.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주 미저러블하대요. 그렇죠. 아주 이건 처참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he best thing we can do for everyone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연착륙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고 또 이런저런 그걸 하는데 저기 이거 이 표현도 맞아요. 소프트 랜딩은 가능하대요. 가능해 보이긴 한데 그걸 갖다 장담은 못 하겠답니다. 가능한데 장담을 못하면 어쩌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파월이 언급한 리스크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 자동차 노조 파업인데요. 이 파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헐리우드 쪽에 배우나 작가들 파업은 다 됐다고 하지만 저런 것도 전념성이 있죠. 그렇죠. 지금 호텔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도 지금 우리도 파업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딱 좋잖아요. 바이든이 됐건 공화당 쪽이 됐건 파업한다고 하면 와가지고 당신들 파업 잘못하는 거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선거 앞두고. 그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러스트벨트 이 내연기관차 노조들의 예. 지원을 받았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 이 파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는 40% 올리라는 거 아닙니까? 임금을. 그렇죠. 4년간. 그런 식이니까 이거는 분명 또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 셧다운 요거 조금 그거 하죠. 데이터도 발표 못하고 국채 발행도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만 어쨌거나 셧다운. 학자금 대출 상환하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유동성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 이게 좀처럼 다 온 것 같은데 잘 안 꺾이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현 상황에서의 장기 차입 비용이 그거 하다 하는 얘기죠. 지금 뭐 모기지야 한 30년씩 했다고 하니까 고정금리로 큰 그건 없는데 그게 또 미국 경제가 이 고금리 상황에서도 잘 버티는 이유가 됩니다만 회사채들은 30년씩 발행을 못하니 뭐 짧으면 한 3년, 5년, 길어야 10년일 텐데 그 한 5년짜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돌아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한 2, 3년 후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요거는 전에 자주 말씀드렸던 거 금리를 갖다가 이거는 지금 연방기금 금리예요. 파란색은 매크로 트렌드에서 가져왔습니다. 올리다 보면 꼭 꺾이죠. 꺾이는데 꼭 경기 침체가 있죠. 그렇죠. 이 그림을 보고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시장에서의 그 레토릭이 하도 황당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은 증시는 뜰 거야. 증시가 꼬로봤기 때문에 이 금리를 내린다고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렇죠.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금리 인하 해주고 돈 풀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역사였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먼저 금리 내려주고 증시가 금리 내려 돈 푸네 이러면서 가는 건 없는 거예요. 어디가 부러지고 피철철 하니까 금리 내리고 유동성을 푸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꼭 뭐가 오죠? 이 음영처리한 경기 침체가 오죠. 이 구간은 연도를 보시더라도 닷컴버블 무너질 때고 금융위기 왔을 때고 서프라임 이 구간은 음영처리에서 경기도 침체지만
증시가 막 부러질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 시장이 기다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과연 희소식일까 하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예. 그렇죠. 저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은 더 안 좋은 상황이 이미 도래가 돼 있고 네. 그 이후에 오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기다렸다가 아무 대책 없으면은 좀 큰 코 다칠 수 있다. 무서운 어떤 상황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네. 의견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